걸어서 14km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밤새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근데 여기가 청주 시내란 말이에요. 근데 14km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2004년 6월 25일) 전국에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던 그의 초여름,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분명 아까 학교 끝났다고 곧 집에 들어가겠다고 전화 남겼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도 오지 않고. 가족들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딸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가족들의 걱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생들이 이성 문제나 진로 문제로 단순 가출이 잦은 시기였습니다. 정말 실종된 건지 단순 가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고생의 늦은 귀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찰. 그렇게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여고생 실종 신고는 점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 이틀이란 시간이 흐른 6월 27일 청원군 옥산면 환일리에 있는 환희1교,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던 낚시꾼 한 명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이곳에서 낚시를 즐겨 했어요. 그날도 자리 잡고 입질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다리 아래 병천천 백사장에 평소에 안 보이던 하얀 뭔가가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낚시꾼이 발견했던 하얀 무언가의 정체는 놀랍게도 나체 상태로 숨진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18살 고등학교 2학년의 황양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많이 훼손되어서 참혹한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여고생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운동복 바지로 양손이 묶여져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여고생이 입고 있었던 속옷과 청바지가 얼굴에 올려진 채 불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얼굴 주변엔 노트 조각 등 타담한 종이 조각들도 남아있던 상태. 경찰은 자세한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환희교 일대에는 CCTV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또 누가 시신을 가져온 건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양의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는 이틀 전인 6월 25일 밤 10시경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그녀는 평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가족들. 경찰은 통화기록 역추적을 통해 그녀가 사용했던 공중전화를 발견했지만 이상했습니다. 해당 전화 부스는 황양 시신 발견 현장에서 무려 14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 전화를 끊은 후 어째서 황양은 그 먼 곳까지 가게 된 것일까? 환희교 밑에서 발견된 안타까운 죽음. 그 진실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힐링의 철학, 힐로 소피.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6월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년이 지났네요. 당시 사망했던 여성은 고등학교 2학년 황양이었고요. 실종 이틀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사체가 낚시꾼에 의해서 다리 위쪽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사체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었고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이런 발견된 장소, 그다음 발견된 상태 등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은폐 유기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다리 밑에 낚시터, 네. 백사장. 갖다 버린. 그러니까 숲 이런 데가 아니라. 네. 네. 백사장에 갖다 버린다? 물론 모래를 파고 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모래는 쓸려나가지 않나요? 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보통 이제 이런 백사장 같은 데의 낚시터 근처에 시신을 유기를 한다. 유기를 위해서 둔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그렇지. 장면이네요. 유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범행지 근처였어요. 그렇죠. 거기가 범행하는 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딱히 어렵게 토막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훼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의가 없네. 근데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확인될 수 있어요. 지문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참혹하게 훼손됐다고 하는데 딱히 도구를 이용한 거지도 않아요. 있는 걸로 손을 질렀어요.
아마도 시신에 불을 지른 느낌이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불을 지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네. 되게 허술하네. 그리고 준비도 안 했어. 결박할 수 있는 도구도 있는 걸로 운동복 바지. 그리고 입고 있던 어떤 것은 그냥 태웠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만 다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딱히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프로필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거나 지능이 낮거나 뭔가 급박하게 뭘 하거나 프로필이 굉장히 단촐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계획성이나 그다음에 준비성이나 어쨌든 이런 네. 지적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적 욕구 때문에 이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지금 일단 바지도 지금 속옷도 벗겨져 있고요. 이게 좀 그런 성적인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성적인 범죄인지 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옷이 다 벗겨져 있다고 하지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것과 실제 성범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범죄가 어떤 삽입강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사강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건지 그건 정확히 사체에 남은 상흔을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성폭행의 증거, 강간의 증거가 있었나라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다른 형태의 증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나체로만 있다고 해서 성범죄라고 해버리면은 네. 전체적인 스케치가 헷갈려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퀘스천으로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성범죄는 좀 네. 보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14km를 이동한다. 이게 도보냐 차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라는 건 14km를 도보로 한다는 건 미련한 짓이죠. 걸어서 14km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정말 멀죠. 그렇죠. 몇 시간 뭐 4-5시간 그렇죠. 걸리죠. 이게 18살이 여고생이란 말이에요. 네. 밤새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근데 여기가 완전히 사람이 없는 그런 외곽지대도 아니고 공중전화 거기는 네. 청주 시내란 말이에요. 네. 근데 14km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있으면은 백사장이 갖다 버리지 않겠죠. 조금 더 산중 길을 가다 거기에 뭐 예, 배를 예.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들쳐업고 갔다.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수레라든가 아니면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꼭 차와 도보만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 이 상황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묘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장소 백사장이나 장소 선택가 6일을 위해서 선택했기엔 좀 이상한 부분이고 그렇죠. 거리 역시도 차량이 있었다면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차량이 있다면 버리기엔 또 부자연스러운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옷이 벗겨져 있고 손도 묶여져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제 성적인 목적인지도 아직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손이 묶여져 있는 것이 죽은 다음인가? 죽기 전인가? 옷을 벗긴 후에 묶었나? 그거 왜 묶지? 묶은 후에 벗겼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구성돼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이게 단지 성범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범인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단순하고 준비성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범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지금 앞부분에 분석이 됐고요. 실종 이틀 만에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된 황양 어떻게 이 1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지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기록 역추적 결과 6월 25일 황양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사창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황양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던 6월 25일 밤 10시를 전후로 해당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해당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람들 하나하나 역추적해 분석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수신한 번호로 연락해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한 거죠. 그러던 중 중요한 목격자가 나왔어요. 황양 실종일인 6월 25일 밤 10시경 한 목격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전화 부스로 향하던 중 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어쩌면 목격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직전 범인일 수 있는 남성이 공중전화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면 공중전화에 범인의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경찰은 즉각 목격 시간에 바로 앞 통화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번호를 역추적한 다음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25일 밤 10시경쯤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청원군 강회면의 한 마을에 살면서 인근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만 18세의 박군. 경찰은 박군이 다니고 있다는 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박군이 다니고 있다는 공장으로 찾아갔을 때 놀랐습니다.
범행 현장과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박군의 집과 범행 현장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박군. 그런데 확인 결과 박군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황양의 실종 시간은 밤 10시 30분경. 과연 그가 어두운 밤에 고2 여학생을 데리고 14km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을까? 14km를 만약 걸어서 갔다면 적어도 5시간 반은 걸렸을 겁니다. 그럼 환희교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10분 정도인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숨진 황양은 키 176cm에 몸무게가 60kg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박군은 키도 165cm로 작은 편인데다가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것. 정말로 박군이 범인이 맞고 두 사람이 걸어서 14km를 이동했다면 황양이 왜 이동 중에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심지어 걸어서 이동하는 길에는 청주 시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공단 오거리, 솔밭공원, 청주역, 옥산면까지 청주 시내를 활보하면서 이동했다면 누구라도 비명을 듣거나 목격을 했을 텐데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박군은 정말 황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맞는 것일까? 네, 그 공중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박군이라는 만 18세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용의점이 뭐 그 시간대에 사용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집과 공장이 가깝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용의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 앞서 목격자는 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봤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래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피해자는 거기 있었으니까, 네.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거기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고. 목격자가 거기 그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던. 그렇죠. 네. 만약에 안 걸었으면 못 찾았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시신이 발견된 곳과 100m도 안 돼. 그리고 보통 공장에서 근처에 숙식을 하니까 그 우연이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피해자를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때리고 막 그래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해서 여기로 데려와서 뭐 죽였다, 이런 설정은 가능하죠. 그런데 걸었다? 14km? 그래서 저는 걸었다는 건 좀 네.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단이. 근데 차는 없는 상황에서, 그건 본인 차는 없는 거죠. 네, 본인 차는 없는 상황에서 그게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4는 뭐 먼 킬로죠. 뭐 리어카를 태우든 자전거에 뒤에 실든 먼 거리잖아요.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이 거리를 그냥 근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냥 더 때리고 싶거나 분노의 폭발이면은 그 근처에 으슥한 곳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공범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싣고 가서 이동했다고 하면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동이라는 어떤 그런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범의 전제를 추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또 그렇게 되면은 백사장에서 발견된 이 시신의 흔적 같은 것들이 여러 복수의 범인의 어떤 흔적과는 다 있느냐, 아니면 혼자 한 범행으로 보이냐로 매칭이 돼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발견된 게 27일이고 네. 범행일은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반이 지났어요. 그 이틀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백사장이니까 사실은 뭐 증거가 흐트러질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결박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혼자 범행을 했다면 왜 결박을 하지? 반대로 생각하면 혼자기 때문에 결박을 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 키 차이가 여자가 10cm 이상 크고 그쵸. 남자는 좀 왜소한 타입입니다. 근데 예선도 하더라도 네. 아무리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해도 여성은 제압할 수는 뭐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죠. 다른 어떤 증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여기서 나타난 건 없어요. 없는 건지 이게 태워진 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열린 상태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장소적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고 단정하게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네요. 자,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박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군.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고 경찰은 더 확실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박군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박군이 저희를 보자마자 놀라서 도망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행동하더라고요.
형사를 보자 자신을 검거하러 온 것임을 직감한 것일까. 박군은 경찰이 찾아오자 태연이 그들을 속이고 창고로 들어간 뒤 공장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습니다. 이후 시내 버스를 타고 청주 시내로 들어간 박군. 용의자가 도주했다는 걸 알고 바로 청주 서부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인근 지역인 조치원에도 살해범 도주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박군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인파가 많은 시내 한복판으로 도주해 검거의 난항을 겪게 된 상황. 그때 경찰이 박군의 인적 사항으로 된 인터넷 계정을 추적하자 청주 상당구의 북문로 한 PC방에서 박군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국 도주 당일 오후 바로 검거된 박군. 서해 데려와서 왜 도주했냐, 25일 밤에 어디에 있었냐 묻는데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통신 기록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25일 밤 10시경 자신이 흥덕구 사창 사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날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자기는 살인과 관련이 전혀 없다. 만약 자기가 그날 그 여고생을 죽였으면 그날 바로 발견돼야 할 거 아니냐. 자긴 억울하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실제로 피해자 황량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 낚시꾼들의 왕래가 잦은 하천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만약 25일 밤 박군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곳으로 끌고 와 새벽에 살해 후 모래사장에 유기했다면 다음 날인 26일에는 사체가 발견되었을 텐데 무려 하루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박군은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일까? 하지만 피해자 사망 이후로 보고 있는 26일의 날씨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 16mm의 비가 내렸더라고요. 아마 그날 범행 장소에 낚시꾼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사체는 모래로 덮여 있었고 위치 역시 모래사장에서 수풀이 우거진 쪽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여전히 이 사건은 자신과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군의 집을 수색했는데 피 묻은 운동화와 벗어놓은 옷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 피가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군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의 흔적.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보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군이 용의자로 나타났고 본인이 주장한 바도 있는데 또 본인이 도주를 합니다. 도주하죠. 네. 당연히 이럴 때는 경찰들이 확인하러 갈 때는 이런 트릭을 쓰죠. 왜냐하면 내가 너 증거 확실해. 이게 겁을 딱 주죠. 그러면 후다닥 도망갑니다. 네. 아, 범인이구나. 심증이 이제 굳는. 예. 자, 이제 그날 황량을 살해했다라면은 거기가 사람들 왕래가 있는 곳이라 낚시꾼한테 발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왜냐하면 6월이잖아요. 6월 말부터 7월까지 장마나 비가 올 수 있거든요. 비가 올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은 지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날씨 같은 데를 봐야죠.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황만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태운 것인지 물론 이거 확인 안 됐습니다. 얼굴을 태웠어요. 유기 장소는 숲을 좀 안쪽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못 발견할 정도로 뭐 어떻게 깊게 끌고 간 건 아니고 그렇죠. 또 이제 모래가 이렇게 덮여 있긴 하지만 뭐 완벽하게 파서 묻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예. 근데 또 생각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장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장마로 해서 물이 막 불고 막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쓸려 나갈 수 있죠. 물이 덤나해 갖고 네. 자기 사는 거 바로 앞이니까 네. 저기는 보니까 뭐 동물 시체도 금방 쓸려 나가더라 이런 거 생각 경험을 통해 알았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훌륭한 유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은 만일 이 박군이 범인이라면 18세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프로필상 매칭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죠. 조금 계획성이 좀 모자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갔어요. 네. 일단 로그인을 했죠. 그런데 내가 죽였으면 시체는 바로 발견돼야 되는데 왜 거기 완벽하게 있냐라고 주장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멀쩡한 놈이죠. 자, 모든 정황이 박군을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주장이 바뀝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죽음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던 박군은 돌연 6월 30일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날 제가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나왔는데 줄 서 있던 여고생이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거 아니냐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폭행했던 것 같고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집 근처까지 그 여고생을 끌고 갔습니다. 나중엔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죽였고요.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저 공중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이 핀잔을 줬다고 무자비하게 폭행 후 살해했다는 박군. 그런데 두 번째 피의자 신문에 있던 7월 2일, 고작 이틀 만에 박군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고 밟은 건 사실이지만 살인이나 사체 훼손은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황당한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3차 피의자 신문 및 검찰에서 진행된 총 4번의 조사에서는 자신이 살해한 게 맞다며 범행을 자백하다가 법정에 이르자 또다시 주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날 그냥 그 여고생을 모래사장에 끌고 가서 발로 얼굴을 밟은 것밖에 한 게 없다고요. 심지어 그것도 걔가 일어나려는 제 다리 붙잡아서 그걸 놓으라고 찼던 겁니다. 전 그냥 걔를 두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요. 시체가 발견됐다는 숲을 쪽은 가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박군에 의해 폭행당한 후 무려 4시간 동안 14km를 끌려온 상황. 그녀가 자신을 놓아두고 가려는 박군의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했다는 주장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얼굴을 2번 밟았다는 박군의 주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박군의 신발에 묻어있던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에 묻은 혈흔을 보면 범위가 넓고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밟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피해자 사체가 있던 곳에 박군의 것으로 보이는 담뱃갑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재구성한 그날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사창 사거리에서 공중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황양을 폭행한 박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 근처인 환희교 모래사장으로 끌고 온 후 살인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벽돌로 4번 피해자를 내리쳤습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숲을 쪽으로 옮긴 다음 얼굴에 노트와 옷가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후 사체 위에 모래를 끼얹고 범행 도구였던 돌은 물가에 버린 뒤 뻔뻔하게 출근까지 했던 것. 분명 그날 일을 세밀하게 자백도 했고 증거도 명백했지만 박군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1월 30일 그가 보낸 탄원서 내용입니다. 저는 사건 이후에 꿈을 꾸었는데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꿈의 내용과 경찰관의 신문 내용을 힌트로 제 나름대로 주장했던 겁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의 압박 및 협박이 있었고 나중에 검사도 믿을 수 없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가 판사님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법정 앞에 선 박군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전화를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24km를 끌고 가서 벽돌로 내려치고 얼굴을 막 불로 태우고 이런 어떤 동기와 맥락이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중간에 진술이 바뀌는 것은 죽음의 고의성, 네. 살해의 고의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때리기만 했고 밟기만 했는데 죽은 걸 확인 못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누군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한 거죠. 살인의 고의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때린 건 맞다. 왜냐하면 신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죽이려고 때렸다고 그러지 마라. 네. 때리기만 하고 나는 모른다. 죽은지 모른다. 왜냐면 증거는 때린 것까지는 나왔지만 살해를 그렇죠. 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인정해라. 죽일 때까지 때렸다라고 해버리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 네. 때리고 밟고 그냥 나왔다. 죽은 거 확인 못했다라고 하면 상해치사나 네. 폭행치사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진술이 이렇게 바뀐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문제는 전 처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사실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나와서 여고생이 자신을 핀잔을 줬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 피해자는 죽었고 그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목격자는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때리는 것을 봤다는 거지 네. 왜 때렸는지에 대한 건 뭘 없어요.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범인의 말이고 전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다음 그럼 어떻게 14km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목격자도 없이 흉기로 협박을 했나? 그래도 이상한 거는 14k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이거를 왜 경찰은 그냥 쉽게 놓쳤느냐. 5시간만을 걸어간 걸로 그럼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 이 과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설명은 그냥
결과적으로 간 거예요. 같이 걸었다. 예. 아니 같이 걸었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한 2, 30분 걸었다고 하면은 협박에 못 이겨서 갔다는 할 수 있어요. 네. 5시간 14km를 걷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거쳐서 가요. 시내를 거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서. 본인 얘기가 네네. 범인 얘기가. 그리고 한참 가서 시경계를 넘어서까지 가서 거기서 백사장이 가서 거기서 때려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하지? 이게 설명이 되나? 저는 이제 범죄에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노가 올라왔을 때 빨리 그걸 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스 근처나 아까 말씀드린 근처에서 더 폭행을 하거나 뭔가 거기 때리거나 화가 나서 했던 범죄라면 그 근방에서 끝내야 될 것 죽이거나. 같고 예, 그렇죠. 성 목적의 범죄라면 어쨌든 들어갔는데 쟤 성폭행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환희교가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건 너무 먼 거리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걸리는 게 이거예요.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예요. 네, 뭐 위에 내용에서는 언급 안 드렸는데 네. 체내에서 알코올이 0.12%가 측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높죠. 예, 높죠. 네. 그냥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산화돼 갖고 체내 알코올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먹인 거 아니야 강제로? 그래서 실제로 정신이 없는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거나 몽을 해서 이래야 설명이 되는 거지. 네. 너무 쉽게 체내 알코올 산화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알코올 농도 0.12를. 그러니까 이게 네. 과학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의 진술과 안 맞는데 아니야 그럼 이 자체가 산화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가설을 가지고 그냥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설명을 해야죠. 다시 알코올을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든 또 다른 분석을 하든. 그래서 이 범인의 진술을 깨든 뭘 하든 아니면 중간에 목격자를 찾든 아니 공범을 찾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간 거예요. 너무 쉽게 범인의 진술에 과학적 사실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사가 되면 되나요? 우리는 이게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수사가 중심이 돼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진술을 중심으로 과학적 걸 맞춘 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14km를 이게 누가 믿어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재판 판결문에도 이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죠. 14km의 네. 이동과 이 전체 범죄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범죄. 네. 그러면 때려 죽인다고 했는데 아니 분노가 했는데 옷은 왜 벗긴 거야? 그렇죠? 옷은 네. 왜 벗겼는데 성범죄의 흔적은 있어 없어? 그것도 국가수 명확하지 않아. 아니 그럼 그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재판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에 또 추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건데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 PD 자네 얼굴이 푸석해 외모는 건두부 같구만. 건두부라뇨.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복원해주는 필로소피 리페어 크림을 발라보라고. 와, 이거 발림성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요? 보습 미쳤네요 이거. 그래 꽃송이 버섯 추출물로 수분 리페어뿐 아니라 갈바늄 수지 등 자연 유래 오일로 활력 리페어까지 해준다고. 이거 성분 액토인 이거 뭐예요? 액토인은 기적의 생명력이라고 불린다고. 피부의 생명력인 코어를 강화해주는 탄력 리페어도 해준다고. 안 그래도 요즘에 잔주름 생기기 시작해서 크림 필요했는데 가격도 안 비싸요. 리페어 크림으로 자네의 건두부 같은 피부를 탱탱한 곤약처럼 만들어 보라고. 건두부라뇨. 힐링의 철학 줄여서 힐로소피.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남겨주면 친환경 샤워볼을 주니 잊지 말라고.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 공중 부스에서 전화를 하다가 전혀 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발단이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까봐 두려워 돌로 피해자를 때려 죽인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그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그 잘못을 참회하거나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규율을 어기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의해 살해되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윤리의식이 별로 없는 피고인의 빗나간 판단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점 등에 의하여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한 명을 죽인 형량 중에서는 높은 형량 정도가 나왔다는 거 정도네요. 그죠? 그거밖에 없죠. 네. 이 범인의 동기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네. 여기 판결에 나온 거예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했다고
이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욕했다고 생각하고. 그 망상인 거예요. 네네네. 이 망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인 과정은 설명되지 않아요. 네. 만약에 2004년, 2024년에 이 판결을 했으면은 아마도 검찰이나 경찰을 엄청나게 판사들이 꾸짖었을 거예요. 14km를 어떻게 이동했는데 범행 방법이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면 사실은 파기환송될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심리하라. 이게 무죄가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고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사가 너무 허술해요. 동기도 설명을 안 해. 과정도 설명 안 해. 그럼 이게 성범죄야 아니면 뭐 분노범죄야? 2004년이니까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쉽게 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이제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바지와 속옷을 벗길 이유, 그러니까 뭐 얼굴을 태우기 위해서면은 죽은 다음에 태웠을 거예요. 그럼 손에 있는 운동복이나 뭐 다른 것들을 그냥 놓고 태우면 되는데 얼굴을 태우기 위해서 바지와 속옷을 벗겨서 이거는 너무 이상한 그게 안 거잖아요. 되죠. 네. 그리고 얼굴 태운 거는 바지와 속으로 태운 게 아니라 속옷을 올려놓고 또 종이랑 종이로 이렇게 한 해가지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로 얼굴을 태운다는 생각을 가진 거지 실제로 그러면 성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 유사 성범죄가 있었거나 근데 그걸 못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에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범죄 사건은. 강간 등 살인이었는데 그냥 살인만. 그렇죠. 네.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는 이 사건의 동기를 밝혀내지도 않고 그냥 죽였다는 것. 제가 단언하건데 2024년에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요 이거 파기환송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의 법기술자들이 변호사를 맡으면 빠져나가기 쉬운 구석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이 범인이 소위 말하는 좀 돈을 써갖고 섰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거는 장담 못해요. 네, 변호사들이 다 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범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페잖아요. 그럼 왜 이 부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만일 하려고 14km를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데리고 간 그렇지. 거니까 네, 그렇지. 위험해 보이네요. 14km를 4시간 넘게 통제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8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엄청 위험한 범인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그럼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했어요? 이거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나 이제 들어갈게 늦었어 통화하고 그대로 사라진 딸이 정말 이틀 만에 이렇게 참혹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16살이면 진짜 한창 그죠? 네 뭐만 봐도 즐거울 나이인데 마지막에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나오겠네. 아, 20년 가석방. 이건 성범죄가 성범죄 포함이 안 되면 가석방이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거예요. 성범죄에 포함되면 가석방이 어려운데 네. 성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동기를 모르는 범죄라서 이거는 가석방이 올해부터 돼요. 그리고 뭐 앞서서 저희가 이 뭔가 집요한 성격에 의하면은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면 안에서 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황량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가족들의 정말 찢어지는 마음 위로와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